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권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권위와 관련해서 재밌는 실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1961년 예일대학 스탠리 밀그람 교수가 한 실험으로서 실험의 공식적인 명칭은 처벌에 의한 학습 효과 측정을 위한 실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실험을 위해서 일반 시민들을 모집을 해서 두 학생과 교사의 두 집단으로 나눈 뒤 학생들에게는 전기 충격이 가짜라는 것을 미리 알려준 반면에 교사에게는 전기 충격이 가짜라는 말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학생이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서 틀린 답을 얘기할 때마다 15V씩 올리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험 전에 대략 거의 학생들이나 아니면 실험 주최 측에서나 많아야 3% 정도만이 최대한 450V까지 올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험 결과는 너무나 놀랍게도 무려 65%가 450V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450V인 것 같으면 1, 2초만 노출이 되어도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의 높은 전압입니다. 두 번째 실험은 1971년 스탠포드 대학교 필립 짐바르드 교수가 수행한 실험으로서 학생 24명을 비실험자로 해서 이 학생들을 두 집단으로 재수와 간수로 구분한 뒤에 각각에게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당부를 하였습니다. 실험의 목적은 감옥 생활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직접 체험해보자는 것이었는데 실험 진행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여 실험을 중도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간수들에게 재수들이 불평을 말하거나 아니면 혼란을 이야기할 경우에 어느 정도의 강제력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간수들은 재수들이 불평을 얘기하거나 또는 간수의 말에 복종하지 않을 경우에 무자비한 학대까지 저질렀고 심지어는 성고문까지 저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중간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스탠포드 감옥 실험은 30년 뒤인 이라크가 미국을 점령하고 난 뒤 아부 그라이브 감옥에서 실제로 미 육군과 CIA가 이라크 포로를 대상으로 이렇게 잔혹한 포로들 가혹행위가 드러남에 따라서 스탠포드 감옥 실험이 다시 주목을 받기도 했었죠. 어쨌든 이 두 가지 실험은 권위가 얼마만큼 위력적인가, 얼마나 힘이 센가, 그리고 그러한 그러한 권위가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인권 유린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권위의 특징과 권위를 올바르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 먼저 권위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다시피 권위, 한자로 보면 권세와 위엄이라고 하면 존경하는 마음이겠죠. 그래서 권위라고 하는 것은 경외심, 즉 두려움에 근거한 복종, 이런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본다면은 권위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절차와 방법, 예를 들자면 선거라든지 지명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채용이 됐다든지 자기 스스로 원해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될 때 얻게 되는 권력을 이제 권위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조직은 어쩔 수 없이 위계 질서가 있어야 되고 또 조직이 크면 클수록 분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지위와 직책에 따른 의무가 주어지고요.
따라서 이러한 업무를 충실하게 제대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이 이제 부과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직책에 따른 직책 수행을 위한 권한, 이것이 바로 권위의 근거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학교의 교사, 교통경찰, 의사 등등은 자기가 맡은 어떤 직책 때문에 생겨나는 권한이죠. 이 권한이 학생이나 또는 일반 시민이나 환자들로부터 어떤 복종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권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 정난한 폭력이라든지 이것과 달리 어떤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법이라든지 규범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인정된 어떤 권력에 대한 복종은 가정이나 학교 등에서 어릴 때부터 사회와 가정을 통해서 이 복종하는 것을 배우고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즉 예를 들어서 교통경찰이 차를 멈추면 당연히 멈추는 것이고, 선생님이 학생 떠들지 마라 그러면 떠들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의사가 이 약 먹으라 그러면 이 약 먹게 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따라서 생각보다는 권력이 권위로, 그러니까 누구나 인정하는 어떤 절차 방법 때문에 생겨나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될 경우에 의외로 쉽게 많은 사람들이 복종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화되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권위가 주어진다면 거기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었을 경우에 상당히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어떤 권위는 그 자리에 따른 권한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갖지 못하는 그런 인적 네트워크라든지 또는 뭐 자원, 권력 수단, 예를 들어서 뭐 상벌에 관한 거라든지 이런 자원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정당한 권력, 즉 다시 말하면 권위를 가졌다라고 해서 권위를 가진 사람이 반드시 좋은 리더는 아니라는 것이죠. 절차나 방법에 의해서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 정당한 것일 뿐, 그래서 거기에서 주어지는 권한을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만 있을 뿐이지, 그것이 반드시 밑에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순순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만드는 그런 좋은 리더십은 아니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 지위에 한정되어 있는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 같으면 학교에서 주어진 교사로서의 역할을 할 때만 교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영역을 학교 밖에 나간다든지 가정에 들어가면 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뭐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도 그럴 테고 경찰도 그럴 테고요. 자기 직무 밖에 나가게 되면 더 이상 권위는 없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러한 권위라고 하는 것이 사회화를 통해서 습관화된 어떤 복종,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것이고, 또 이러한 습관화된 복종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쉽게 복종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권위만으로 무조건적인 지배와 복종을 강요하는 그런 권위주의적인 행태가 나타날 수가 있고, 우리 한국 정치나 우리 사회, 조직, 가정 내에서까지 이런 권위주의적인 행태가 횡행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또는 권한의 남용을 초래하는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권한 밖의 일을 시키거나 또는 합당한 설명, 또 충분한 설명 없이 일을 시키는 경우,
복종하려 하자면 그 권한에 의해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어떤 처벌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 그런 식으로 권위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 권위에 대한 신뢰는 약화되고 심지어는 저항도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 박정희 정권이나 전두환 독재 정권이 가져왔던 그 민주화 운동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권위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 6가지 정도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권한으로 동원할 수 있는 어떤 수단, 상대방을 복종하게 만드는, 나를 따르게 하는 수단, 이 권위 이외에 다른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권위에 대한 존경심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뭐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인격적인 어떤 존중심이라든지 또는 전문 지식이라든지 등등 다른 어떤 권력 수단들을 권위와 적절히 혼합하여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두 번째, 공식적으로 주어진 권한 이외에 개인적으로 이제 이용 가능한 뭐 시간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또는 자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공식적인 권한만으로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경우가 실제로 이제 많이 나타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한이라고 하면 명령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명령만으로 사람이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서 상대방을 부하직원이라 할지라도 설득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권한은 주어져 있지만 권한을 실제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판단력 이런 것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든지 또는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지혜 이런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아래 위 또는 옆에 동료들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구축함으로써 필요한 경우에 언제든지 정보를 얻거나 또는 판단력, 통찰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네 번째, 왕왕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요. 자기 자리, 직위에 주어진 역할과 권한이 있는데 그걸 잘 모르고 지나치게 자기 권한 밖의 일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권한보다도 환호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포기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 윗사람으로서의 어떤 권위라는 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신뢰가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또 그에 따른 권한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어차피 성장하는 조직일 경우에 이제 더욱더 그럴 텐데요. 아니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조직일 경우에 보다 많은 과업들이 이제 떨어질 수가 있고, 따라서 이걸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행하기 위해서는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다 많은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권한 일부를 아랫사람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일을 돕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게 참 쉽지 않은데요. 권위주의적인 성향 또는 자존심이 강할수록 이게 잘 안 됩니다. 뭐냐면 모르면 물어서야 되는데 모르면도 불구하고 아는 척하고 아는 것으로 착각하고 한다든지 또는 자기는 그런 그 분야에 대한 전혀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나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든지 이럴 경우 오히려 자신의 어떤 권위 또는 업무 수행 능력, 리더십에 흠집이 생기기 때문에 모르면 물어서 하고 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물어서 하고 전문가를 활용을 하되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자신의 목숨을 잊어버려서도 안 되겠죠. 자, 이러한 6가지들 염두에 두고 권위를 사용한다면 생각보다 많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권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